러시아는 수년 만에 확실히 2022년 가을 이후로 가장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해 2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결정했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크렘린은 훨씬 더 많은 병력을 강제로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해 동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적어도 키이우가 주장하기로는 바로 2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동원령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면 러시아는 전선 일부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른 전선에서는 진격할 수 있으며 어쩌면 새로운 공격 방향을 개시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에 실패할 경우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이 건조해서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정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겉보기와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정치 군사 전략과 이 분야에서 발생하는 허위 정보 캠페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벌이고 있는 자체 전략을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게임은 러시아가 피하려는 문제를 촉진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우크라이나가 피하려는 바로 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제를 4단계로 나누어 다룰 것입니다. 첫째로 동원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언제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러시아가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가 이번 동원령 또는 소위 동원령을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늘 하던 그 이야기를 또 꺼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에는 본질적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이지만 푸틴이 러시아를 정치적으로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원 경고가 진심일 수 있다는 단서를 찾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부를 살펴보고 이를 지난주에 그곳에서 터진 정치 스캔들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원 주장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복무할 5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동원할 위험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상되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2달 안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는 9월 20일에 끝나는 러시아 의회 선거의 종료 시점과 일치합니다. 곧 더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동원령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크렘린은 투표가 끝난 후에야 이를 발표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점점 권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어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푸틴의 권력과 국민에 대한 장악력에도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승자가 미리 정해진 선거조차도 독재자들에게는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자체가 시민들의 조직적인 시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원 절차 자체에서도 크렘린의 권력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병사들이 우크라이나로 동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러시아 법에 따르면 이 병사들은 러시아 연방 영토로 동원되는 것이고 그 영토는 이 문서의 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곳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징집제도의 특이한 점인데 법적으로 그 병사들은 러시아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만 파병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병사가 동원 후 2주 이내 바로 동부 전선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아마도 남쪽 끝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몇 달 동안 보급망을 겨냥한 타격을 집중적으로 가한 덕분에 러시아가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나머지, 즉 더 많은 훈련을 받게 될 병사들은 가장 쉬운 선택으로 주 전선의 북쪽으로 이동해 하르키우를 더 빠르게 향해 진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면 연방법률을 일부 조정해 이들을 벨라루스에서 키이우 방향으로 남하하는 새 전선을 만들도록 보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게 정말 잘 먹혀서요. 마지막으로 제기된 가능성은 훨씬 더 자유롭게 새 법률을 만들어야 하겠지만 발트 3국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가능성에 회의적이었던 걸 아셨을 겁니다. 이 주제의 모든 보도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 주장 신뢰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인가요? 아직 이 이야기가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는 어느 정도의 회의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키이우 포스트와 같은 지역적으로 관심 있는 매체나 워 온더록스와 같은 군사 전문 매체들이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건 오늘 영상에 다시 후원사로 참여한 그라운드 뉴스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뉴스의 블라인드 스팟 기능은 단순히 보도의 폭이나 매체의 편향을 추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양쪽 진영이 놓치고 있는 이야기들도 강조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파는 영국의 새 총리가 젤렌스키에게 전화한 사실을 간과하고, 좌파는 휴전이 아니었던 휴전 기간 동안 이란이 수출한 석유의 양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 뉴스 수합식 라인세 접속하거나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벤티지 플랜을 무려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인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핵심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주장들이 사실일까요? 아마도요. 하지만 그 주장들만으로는 제 의견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최선인 또 하나의 경우입니다. 잠시 그 주장들이 사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9월 말쯤 크렘린이 동원령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즉, 가능한 한 많은 러시아 남성들을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공개 선언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 탈출 계획을 세우거나 미리 나라를 떠나서 허를 찔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잠시 시각을 바꿔보겠습니다. 크렘린궁 입장에서 동원령의 명백한 단점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네, 기술적으로는 더 이상 자원 입대 계약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니 연방 예산상으로는 절감되는 부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50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더 이상 일하지 않게 되고 경제에 기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의 일과 연결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역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신병들에게 장비와 무기 제공 책임이 있습니다. 계약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경제적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곧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러한 강제 동원이 초래할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거리에서의 시위, 기존 정권에 대한 위협 등입니다. 평균적인 러시아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는데도 자원 입대자를 충분히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계속 그런 계약 복무 조건을 내건다는 점은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강제 징집이 더 나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키이우의 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러시아가 동원에 나서기로 결정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혼란과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공짜 승리처럼 보입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그런 반응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동원이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고 모두를 설득함으로써요. 그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메시지는 본질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키이우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흥미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나토 회원국 정부들이 러시아가 올해 말 이전에 발트 국가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 생각은 터무니없지만 동맹국들 사이에서 친우크라이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악의 결과는 아닐 것이고 동맹국들의 군사비 지출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면 나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토는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약 4년 후쯤 러시아의 공격을 매우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에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된 것처럼 러시아 특수부대가 비정규적이고 도발적인 공격을 시도한다면 러시아는 국경에 더 많은 병력을 주둔시키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주장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나토 공격에 관한 우크라이나의 구체적 주장은 정보 가치가 없는 메시지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곧 더 신뢰할 만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먼저 이것이 우크라이나에 역효과를 줄 수 있는 잠재적 방법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러시아 내 동원령은 매우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가을에 동원령은 너무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켜서
크렘린궁은 거리의 시위대를 두려워해 여기서 한 발 물러서야 했습니다. 관찰자인 우리는 푸틴이 자신의 위치를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권력이 위태롭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동원령을 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명백한 전략에 이상적입니다. 최소한 크렘린궁에 또 하나의 겉거리를 안겨줄 수 있고 크게는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봉기를 촉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어느 정도는 불안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동원령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국가의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누군가가 그를 건져에서 몰아낼 중간 정도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게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경고가 러시아인들의 신경을 건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능한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도망칠 수 없는 이들은 시위합니다. 크렘린이 동원령을 내릴 때 억제 요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국가에 대한 경제적 피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 불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이미 거리로 나왔습니다. 크렘린은 이제 그들이 정권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렘린은 동원이 처음에는 가치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그럴 만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억제하려는 문제를 사실상 스스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푸틴이 현재 얼마나 안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푸틴이 권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반드시 전세를 뒤집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올리가르이들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한숨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푸틴의 권력 장악력과 상관없이 동원령이 이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의 경제적 측면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저는 동원령이라는 벼랑 끝 승부수를 던지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수십만 명의 신병들도 장비가 필요합니다. 크렘린도 100만 명의 노동자를 징집해서 공장에 투입하고 무급 노동을 기부하게 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푸틴이 정말로 결단을 내린다면 저는 제 신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해석, 그리고 이것이 결국 지배적인 서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푸틴이 너무 절박해서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를 푸틴의 권력 장악력이 워낙 강해서 실제 정치적 위험은 그가 인력 유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미미하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두 가지 결론 모두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원령 발표가 그렇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목격한 모든 것이 단순한 허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키이우에서 계속되고 있는 스캔들, 즉 젤렌스키가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를 해임한 사건을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페도로프는 국내에서 인기가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군 총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장군과 불화를 겪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페도로프가 전선 병력 모집에 비효율적이었다는 설명이 나왔으며 우크라이나 지휘관들은 이것이 러시아의 동원령에 맞서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둘 진영의 균열이 생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르스키 장군을 지지했습니다. 결국 페도로프의 해임은 우크라이나의 동원령 관련 주장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값비싼 신호가 되었습니다. 다른 시급한 문제가 없다면 특히 전쟁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기 있고 유능한 장관을 해임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페도로프가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추진력을 주도한 인물임을 다시 상기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크라이나 정책 기반자들이 실제로 동원령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페도로프의 퇴진은 내부 정치의 결과일 수 있고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외부인들은 여전히 상황을 잘 알지 못하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으며 젤렌스키가 곧 시르스키도 교체할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하다는 점도 언급해야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볼 때쯤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앞서 언급한 비용이 수반되는 신호라는 앞선 논지를 해석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젤렌스키 행정부가 페도로프의 인기를 크게 과소평가한 끝에 사후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비록 국가안보기관 내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더 강경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더라도 말이죠. 그럼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실제로 동원에 나설 생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실제 정보 판단이 무엇인지 왜곡할 만한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신호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매각 개편이 일정 부분 통찰을 주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에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스폰서 그라운드 뉴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라운드 뉴스, 살럽트, 라인손 매프스에 접속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벤테지 플랜을 40% 할인된 가격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 부조 채널로 가시면 러시아 군인들이 전선에서 30분밖에 생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리해보는 관련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윌리엄 스페니얼이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